뉴욕 증시가 2% 이상 급락하며 올 들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벤버냉키 연준 의장이 경제 상황이 전망대로 간다면 올 하반기에 양적 완화 규모를 점차 축소한 뒤 내년 중반쯤에는 결국 중단할 것이라고 공식하면서 시장 충격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중국 제조업 지표도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다우지수는 2.34% 내렸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2.28%, 2.50%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시사에 따른 충격을 하루 늦게 받으며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울러 이날 발표된 부진한 중국 제조업 지표도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영국은 2.98%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3.28%, 3.66% 하락했습니다. 중국 제조업 경기가 악화되며 중국 경기 회복세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중국의 6월 HSBC 제조업 PMI 잠정치가 48.3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HSBC PMI는 지난 5월 확정치로 49.1을 기록한 데 이어 두 달째 50을 하회하며 중국 제조업이 움츠러들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제조업 PMI 발표 충격을 비롯한 각종 악재 영향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증시는 전거래일보다 2.77% 급락한 2084.02에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전치보다 18,000건 많은 35만 4천 건을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 34만 건을 상회했습니다. 4주 이동평균 건수도 일주일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고용경기 회복세가 다소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5월 경기선행지수도 0.1% 증가하며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이는 최근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고용과 주택시장 등 경기지표도 개선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5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518건을 기록하며 2009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가격도 4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필라델피아 연준지수도 12.5로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번 수치는 앞서 지난 17일 발표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와도 부합하는 결과입니다. 미 연준이 오는 9월 자산 매입 규모를 650억 달러 규모로 축소하고 양적 완화 중단 시기는 2014년 6월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54명의 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4%는 오는 9월 17일에서 18일 열리는 FOMC에서 3차 양적 완화 규모를 85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200억 달러 축소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이달 6일에서 7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27%만이 연준이 9월 자산 매입 축소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매입 중단 시점은 44%가 2014년 6월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미국의 출구 전략 우려와 중국의 경기 부진 우려로 어제 코스피는 1850선으로 내려놨습니다. 연중 최고치, 최저치는 물론이고요. 10개월 전 수준으로 내려온 건데요. 원달러 환율은 연중 최고치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모두 부진했고요. 그 뒤에 마감된 유럽 증시, 어제장에서는 버냉키 발언을 듣지 못하고 마무리했었는데요. 그 충격을 한꺼번에 받으면서 최대폭으로 내렸습니다. 3% 내외로 급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어제장에서 1% 넘게 내렸었던 뉴욕 증시는 낙폭이 줄기는커녕 연중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 모두가 연중 최저, 연중 최대 낙폭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 자세한 내용 들어보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금융-PB 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가 올 들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버냉키 쇼크가 계속 후폭풍을 몰아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약정 완화 축소와 그 중단 발언이 이틀째 글로벌 시장에 큰 타격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버냉키 의장 약정 완화 축소 시사로 인해서 2% 이상 급락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올 들어 가장 큰 폭을 하락한 것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353.87포인트, 무려 2.34% 내리면서 14,758.32로 거래를 마쳤고요. 15,000선이 좀 붕괴됐다는 거에 굉장히 좀 충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날 대비해서 40.74포인트, 지금 2.5% 하락, 2.5% 하락하면서 1,588.19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78.57포인트에서 2.28% 떨어지면서 3,364.6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는 지난해 11월 이후에 7개월 만이라고 다우 지수는 지난해 11월 이후에 7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2011년 11월 이후에 무려 18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버냉키 의장이 그 FOMC 회의 뒤에 경제가 연준의 그런 전망대로 간다면 하반기 중에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인 뒤에 내년 중반쯤에 중단할 것이다. 이 발언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연준의 막대한 유동성이 조만간 줄어든다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온 곳이 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이날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 지표는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주택 지표는 개선세를 보였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부진했다고 하던데요. 네, 우선은 주택 지표 같은 경우에도 어제 경제 지표도 지표마다 많이 좀 틀렸는데 우선은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우선은 미국의 5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시장 전망치를 넘어서면서 2009년 11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역시 지금 최근에 건설 지표나 이건 본다고 한다면 미국의 부동산 시장의 좀 회복세가 좀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존에 5월에 기존 주택 매매 건수를 본다고 한다면 전일의 전건의 487만 건보다 무려 4.2% 많으면서 518만 건을 지금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말씀드렸듯이 항상 시장 전망치보다 높냐 낮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시장 전망치 500만 건을 높이면서 518건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제조업 지수도 또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 같은 경우가 10일쯤으로 시장 전망치와 그 전체를 크게 상회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연준 지수 같은 경우는 수치가 0보다 높으면 제조업이 확장 국면, 낮으면 위쪽 국면이라 볼 수 있겠는데 우선은 그 전치가 우선 마이너스 5.2라고 볼 수 있는데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연준 지수가 좀 긍정적으로 발표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시장 전망치를 그나마 좀 상회를 해서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제 같은 게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무난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버냉키 쇼크 다음으로 시장에 큰 부담이었던 건 바로 중국의 제조업 지표였는데요. 중국의 6월 제조업 PMI가 전망치는 하회했을 뿐만 아니라 또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중국의 PMI 지수가 2개월치 좀 둔화가 됐습니다. 6월에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48.3으로 5월에 49.2에 이어서 2개월째
떨어지는 수치를 보여주었고요. 시장 전망치가 49.1이었다라고 보는다고 한다면 48.3은 좀 꽤 많이 좀 떨어지는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수치는 작년 9월 이후에 9개월 만에 좀 가장 낮은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PMI 같은 경우에 50 미만이면은 경기 위축 상황을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 48.3이 나와주면서 중국의 경기 위축 상황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대외 수요가 좀 악화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수 둔화나 그런 재고 정리 압력 확대로 인해서 그 PMI가 최저치를 기록한 건 판단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연평균 한 10%의 계속 고속 성장을 기록했었는데 작년에 경제 성장률 7.8%에 그치면서 좀 위기론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 시적으로 PMI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계속 좀 봐야겠지만 PMI 지수 같은 경우에 어제 뉴욕 증시 하락에도 한 영향을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자세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연준의 출구 전략 언급에 자산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폭락했고요. 신흥국 증시 크게 출렁이는 모습인데요.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버냉키 의장이 이 사태를 현재 계속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자신의 발언이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현재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시장의 주요 전문가들의 식견이 거의 현재 먹혀들지 않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금 가격이 폭락세가 나왔는데요. 온스당 1,300달러가 무너졌습니다. 금 가격은 2010년 9월 이후 현재 최저치로 폭락이 됐는데 새벽에 그 가격 폭락의 그 하락률은 6.39%까지 나왔습니다. 은 가격도 8.7%.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금 가격과 은 가격은 오늘 검은 목요일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리적 충격이 여전하고 시장 참가자들이 자신감을 잃은 상태에서 시장 공포에 휩쓸려가는 이른바 패닉 현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9년 이후 그 양적 완화 1, 2, 3차까지 현재 지탱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값싼 유동성에 이제는 이를 축소하거나 줄어들 수 있는 이런 그 퇴장되는 유동성에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여전히 좀 누그러뜨리기 어려운 부분이기가 새벽에 나타난 자산시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 번은 겪어야 할 혼란이었지만 이 자산시장의 혼란이 예상을 뛰어넘어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들어가기 전에 그 버냉키의 기자회견이 주말쯤에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그 생각도 있었는데요. 현재 그 이른바 포우즈 기능, 이렇게 좀 쉼 현상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증시가 된소리를 현재 맞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채권과 현재 여러 자산 가격의 균열 현상이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이런 분위기가 아시아 증시에도 이제 곧바로 미쳤고, 그것이 이제 돌아서 유럽 증시와 오늘 새벽에 그 뉴욕 증시에도 그대로 전달이 됐는데요. 어제 니케이 225 225 지수는 1.74%가 하락이 됐습니다. 상하이 지수도 2.77%, 낙폭이 더 컸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2.88%, 그 홍콩 항생지수의 움직임도 별반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2% 하락했는데요. 연중 최저점 수준으로 현재 내려간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투자자들의 심리가 정상적으로 그 궤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런 불안 심리 때문에 자산 시장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제 그 아시아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일본 증시의 낙폭이 좀 그 상대적으로 적었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의 분위기는 오늘 달러가 이틀째 강세 기조를 가져가면서 엔화와 유로화 대비 달러가 강세 기조가 나타났고요. 미 국채는 계속적으로 현재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부동화되는 자금은 달러화를 현재 매수하고 미국채 3개월물 단기채에 그 자금이 몰리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주말을 보내고 돌아와서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이런 급락세는 좀 진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제 이제 버네키 의장의 말씀을 이제 분석해 드리면서 네.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하게 되면 네. 그 자정 효과로 인해서 조금은 이제 투자 심리가 누그러질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런 그 자정 현상으로 시장이 몸을 추스리는 그런 부분은 오늘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은 목요일이나 준하는 상태가 나타났고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이제 주식 시장의 속성은 과매도나 과매수 구간 이런 부분이 빈번히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점이 아직까지는 제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추가적인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현재의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버냉키 의장이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산 시장의 움직임을 잘 현재 목도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글로벌 증시나 자산 시장의 균열이 크게 나오게 되면 그 현재의 출구 전략의 통화 정책 기조의 전환을 다시 회수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적극적으로 치유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그 화살이 돌아올 수 있는 칼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은은 지난 5월 20일 날 장중 8.8%까지 폭락했었는데요. 당시 시티은행은 은 가격이 $20 이하로 들어갈 경우 추가 폭락할 수 있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오늘 은 가격은 $19 74센트, $20를 하회했다는 점, 특히 이제 그 상품 시장의 혼란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주시해야 될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또 불안 요소가 한 개 더 겹쳤습니다. 중국의 경기 불안이 예상보다 더 크기 때문인데요. 어제 발표됐었던 중국의 HSBC 6월 제조업 PMI가 9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HSBC PMI는 지난달에도 50을 하회했었는데요. 네. 경기 확장 기준 50을 2개월째 현재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국,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제시하는 구매 관리자 지수는 지난달에 50.8로 4월 대비 신장세가 나타났는데요. HSBC PMI 지수와 국가통계국이 현재 발표하는 지수와의 괴리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림자 금융, 현재 그 중국의 기존의 금융 시스템 벙망을 벗어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현재 인민은행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주입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제조업 경기에 좀 부진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시점으로도 어제 이제 오전에 발표가 되면서 아시아 증시가 조금 몸을 추스릴 수 있는 부분을 룸을 열어주지 못한 그런 악재성 요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경기지표 향후 부진도 예고가 되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 기조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전망 예상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 경제는 리커창 총리가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할 얘기를 현재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 부양책을 실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HSBC 쪽에서는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7.4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 7.5보다도 낮춘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올해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하이 지수나 홍콩 항생 지수도 전반적으로 현재의 낙폭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반등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반기에 중국의 연착륙 여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현재 궁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리커창 총리는 2020년까지 중국의 1인당 GDP를 2010년 대비 2배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경제 성장률을 보면 7% 수준인데요. 이 7.5%는 전임 후진타오와 원자바오 그 4세대 지도부의 그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이 7%까지 용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시장과의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이 하반기에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다는 움직임이 없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자금 경색도 은행 간 거래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현재 시장의 개혁 방향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읽히고 있어서 중국 시장의 버팀목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호주 경제나 인도, 교육 규모가 큰 이런 부분에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장기 성장 목표를 따라서 단기 지표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매월 나오는 지표 상황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개혁 기조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과 지표에는 상당한 부담이 하반기에 계속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버냉키 쇼크 후에 목요일 코스피는 연중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코스닥도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되며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충격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버냉키 쇼크에서 벗어나 국내 증시가 재시동을 거는 시점은 언제일지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버냉키 쇼크에 국내 증시가 미치는 충격 어느 정도일지, 그 여파가 어느 정도일지 진단해보는 코너를 집중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피가 1850선대로 내려왔습니다. 2%대 급락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연중 최고치로 뛰어오르는 모습이었었죠. 현재 국내 증시 원화 가치, 주식, 그리고 채권까지 트리플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버냉키 쇼크에 중국의 경기 부진 우려까지 겹치면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수가 10개월 전 수준으로 다시 내려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기술적인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한 부분을 좀 보시는 게 나을까요? 해마다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어떤 이유로 그리고 어떤 포인트 정도 급락이 나왔는지를 좀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해마다 제가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2011년 8월 달도 그랬고요. 그리고 2012년
2012년 5월 달도 이렇게 급락이 한 번씩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런 급락이 나왔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급락이 이후에는 기회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다는 부분들을 상기를 좀 하시면서 지난 사례를 과거 사례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일단 1780포인트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일단 작년 그러니까 2012년 5월 달 시장이 급락했을 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 당시에 그리스에 대한 어떤 유로존 이탈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좀 급락을 했었습니다. 5월달 초에서 중반, 그러니까 5월 3일에서 5월 18일로 좀 압축을 해보게 된다면 12거래일간 220포인트가량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에 외국인은 주식을 3조 330억 정도 매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9,431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단기간에 상당히 강한 외국인의 매도와 그리고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가 나왔었는데, 자, 지금 현재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지금 현재 4조 3천억가량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 5월 3일, 작년 5월 3일에서 5월 18일가량 수준을 이미 상회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기간을 좀 확대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다음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화면은 어떤 부분이냐면 2012년 4월 9일부터 그리고 4월 9일에서 7월 25일까지를 좀 확대를 좀 시켜봤는데요. 좀 확대를 시켜본다면 좀 더 많은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자, 4개월가량인데요. 그 4월 달부터 그 7월 말까지 여기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되는데 아래쪽 초록색 박스를 좀 보시게 된다면은 2개월가량 230포인트가량 급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한 2달 정도, 그러니까 6월달부터 7월달까지 2달간의 어떤 하방경이성 확보라는 그런 구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외국인의 주식이 6조 4천억 정도 이제 매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9,0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에 현물 매도와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락폭이 얼마나 나왔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때 당시에 2040포인트에서 1780포인트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서 230포인트가량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과 상당히 좀 유사하죠. 이때 당시에도 2040포인트에서 하락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2010포인트에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1780포인트에서 하방경성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 1780포인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2012년 5월 달의 사례를 좀 들어봤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최근의 사례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이 상승을 시작한 구간은 작년 7월 말,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본다면은 8월 달부터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이유로 상승했을까요? 7월 말에 ECB에서 무제한 국채 매입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QE3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유동성이 우리나라 증시에 유입이 됐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7월 달에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7월 25일부터 앞쪽 좌측 빨간 박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2년 7월 25일부터 2013년 1월 4일까지 외국인은 11조 8,4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지수 포인트를 잡아보게 된다면 178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가량 250포인트가량의 가파른 상승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11조 8,400억 정도 매수 유입 자금이 어떤 이유로 들어왔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유동성에 대한 그러니까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순수하게 양적 완화로 인한 유동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최근에 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유동성,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유동성의 흡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 현재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자금이 작년 8월 달부터 올해 1월 달까지 들어왔던 양적 완화로 인한 유동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013년 3월 5일부터 이제는 우측 빨간 박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3년 3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자금들이 이 자금들은 그 뱅가드 물량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작년 8월 달부터 들어왔던 양적 완화로 인한 유동성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2013년 3월 5일부터 현재 6월 20일까지 외국인이 9조 3천억 정도 매도를 하게 되면서 2030포인트에서 1850포인트, 그러니까 어제까지 180포인트가량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좀 더 압축을 해보자면 아래쪽에 그 파란 박스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3년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외국인들은 4조 3천억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작년 5월 3일부터 5월 19일까지 나왔던 3조 3천억을 넘었기 때문에 그 단기간보다는 작년 7월 달부터 작년
4월 달부터 7월 달 경우를 좀 확대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작년 8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확대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자 작년부터 11조 8천억 가량 매수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9조 3천억 가량 매도가 출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파란 박스 아래쪽에 있는 파란 박스 하단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1조 8천억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9조 3천억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추가적으로 매도가 될 수 있는 물량은 2조 5천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2조 5천억이 만약에라도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중요한 것은 1860포인트를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1780포인트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780포인트까지 하락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자금이 작년 8월 달에 들어왔던 양채 완화 유동성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다 빠져나가게 된다면 1780포인트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한번은 체크를 해볼 만한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다음 주까지 한번 보게 된다면 지수 포인트를 보게 된다면 70포인트가량 그러니까 1800포인트에서 1780포인트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연유 때문에 제가 그 프로그램 시작하기 이전에 1780포인트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겠냐마는 만약에라도 1780포인트를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작년 그리스 사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2011년 8월 달이죠.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하게 되면서 큰 폭의 하락, 그때 당시 500포인트 정도 하락이 있었는데 그때였던 사례를 한번 들고 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780포인트를 지켜주게 된다면은 지금의 방금 마지막 세 번째 보였던 화면이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여라도 만약에 1780포인트 이탈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2011년 8월 달 사례를 가지고 나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결론을 내보자면은 일단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과연 1780포인트까지 매도가 나올 것인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해마다 2011년 8월달 그리고 2012년 5월달 해마다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섣부른 저가 매수는 독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번이 어쨌든 하반경에서만 보이게 된다면 기회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급락 구간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어쨌든 시장이 얼마만큼 빠질까 어디서 하반경성을 확보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더 좋은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외국인들의 잠재 매도 물량 2조 5천억 정도 이미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 1780까지 내려갈 우려도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시기를 조금 얘기해보고 싶어요. 어느 정도 재시동에 걸릴 수 있을지 그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네. 6월달 들어오게 되면서 6월달 시장이 좋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전문가들 예상들이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렇다면 6월 말까지 시장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2조 천억이 어제 같은 어떤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출회가 된다면 6월 말까지는 조금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80포인트까지 만약에 하락을 한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려 본다면은 6월 말쯤에 요 지수 포인트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전에 그리스 사태에서 보여드렸듯이 급락을 하고 난 뒤에 두 달가량 하반경성이 확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급락하고 난 뒤에 V자 반등 분명히 나오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하방에서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까지는 계속해서 좀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6월 말까지는 결국 섣부른 저가 매수는 위험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국과 중국의 원투펀치에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크게 요동치면서 이 글로벌 머니무브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주요 2개국이 리스크에 지난 2009년 이후 4년 만에 글로벌 머니무브가 본격화를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정부가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처음 내놓은 데다 올 2, 4분기에 중국 경기가 다시 꺾일 것으로 확인되면서 글로벌 자금의 대대적인 연쇄이동, 즉 메가시프트가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9일 벤 버네키 연준 의장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가 연준의 전망대로 간다면 FOMC는 연말기에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고 내년 중반쯤 중단할 것이라며 양적 완화 정책 종료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공개했습니다. 이 같은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가 신흥국 경기 둔화, 달러화 강세 등과 맞물리면서 뉴욕 증시 다우 지수는 1.35%, 스탠더드 앤 푸어스 지수는 1.39%, 나스닥 지수는 1.12% 급락했습니다. 반면 미 국채 수익률은 급등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FOMC 발표가 있었던 그 당일의 낙폭이고요. 방금 전 어제장에서는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종료 등의 여파에 따라서 신흥국도 쓰나미급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신흥국 시장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이날 신흥국 주가지수인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1.4%가량 하락한 940.6위에 마감해 지난해의 3차 양적 완화 정책 이전보다 더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 중국 제조업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쳐 금융시장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는데요. 이날 발표된 중국의 6월 HSBC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잠정치는 48.3으로 두 달 연속 기준선인 50을 밑돌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7.82포인트 내린 1850.49로 장을 마쳤고 원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14.90전 오른 달러당 1145원 70전에 마감해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2.76% 떨어졌고 일본, 태국, 필리핀 등 대다수의 아시아 증시가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장기화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에 정부가 주택 인허가 물량을 크게 줄였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정부가 주택 인허가 물량 목표를 지난해 63% 수준인 37만 호로 줄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주택 종합 계획을 처음 수립한 지난 2003년 이후 사상 최저치입니다. 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목표 물량은 지난해 실적 58만 7천 가구의 63% 수준인 37만 가구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1, 2인 가구 증가와 베이비붐대로 주택 수요가 줄어들고 시장이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 주택 정책 역시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공급 확대 일변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명박 정부 때 무더기로 추진했던 보금자리 주택 등 공공 위주의 공급 정책이 시장을 왜곡, 민간 부분을 위축시켰다는 인식도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청년 실업 문제도 가장 큰 사회 문제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대기업의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는 증세 법안에 합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올해 대기업 40%가 올해 채용을 줄이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이 20일 내년부터 대기업 고용을 더욱 위축시킬 증세 법안이 사실상 합의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내년부터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율을 1%포인트 낮추는 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21일 소위를 다시 열어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는 고용과 연계된 투자를 하면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개정법은 또 대기업의 고용 유지에 대한 공제율을 수도권 2%에서 1%, 비수도권 3%에서 2%로 각각 낮췄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5월 추가 경정 예산을 처리하며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지만 대기업 고용 사정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럽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셰일가스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요? 예.
일단 뭐 셰일가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제 전체적인 장이 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수의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종목들의 어떤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갖고 계신다면은 좀 이 고비를 좀 잘 넘기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어차피 그 팔기 전까지는 확정된 순식이 아니니까 조금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셰일가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셰일가스라는 건 이제 뭐 미국 주도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셰일가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암석에 갇혀 있는 천연가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셰일가스라는 게 이제 어떤 그 천연가스에 비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폭넓게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추출 방법에 대한 경제성에 문제가 돼서 그동안 이제 그 추출을 해내는 게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이러한 것들을 추출해내는 어떤 방법이 좀 만들어졌는데 결국 이제 수압을 가해갖고 인공적으로 균열을 만들어서 그 전체적인 가스를 어떤 회수해가는 방법으로서 셰일가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 경제성을 갖고 이제 그 추출해낸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해서 셰일가스가 과연 그러면 이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앞으로의 그 에너지에 뭐 어떤 비중들을 좀 차지하게 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셰일가스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셰일가스를 직접적으로 뽑아내거나 그래서 하기보다는 우리나라는 거기 이제 어떤 지원 쪽의 어떤 것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장비들 뭐 아니면 어떤 그 자재들 납품하는 그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수혜가 되는 종목들을 좀 하나하나씩 좀 따져보는 게 좀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셰일가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그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그 지분을 좀 갖고 있는 거죠. 모잠비크의 그 가스전에 대해서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년간 연간 350만 톤 규모의 셰일가스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일단은 이제 그 한국가스공사가 셰일가스의 가장 그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SH 에너지화학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지금 해외에서 셰일가스 관련한 개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데 결국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어떤 숫자로 돌아오기에는 조금 더 좀 내용들을 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아자가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규모의 파이프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쪽에 좀 이익이 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BHI라는 거는 결국 발전용 어떤 산업 발전용 화공용 그런 산업 설비 전문 업체인데 이제 LNG 쪽의 복합 화력에 쓰이는 그 폐열 회수 장치라는 HRSG라는 거를 이제 생산을 하는 업체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회사 결국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SNTC는 LNG 복합 화력 발전에 쓰이는 역시 HRSG 그러니까 BHI하고 SNT 같은 경우는 같은 분야에서 폐열 회수 장치 쪽에서 같은 어떤 그 기술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 쪽이고요. 우림기계라는 회사는 이제 그 가스 수주용 감속기를 이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셰일가스가 이제 수출이 되게 되면 감속기 쪽에 구체적인 매출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셰일가스를 운반하는 강관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휴스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삼강 MNT라는 회사하고 스틸플라워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호육관관 업체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조금 더 그 관관 쪽이 좀 강한 쪽 이런 쪽을 하는 쪽인데 호육관관 업체 쪽에서는 스틸플라워가 국내 1위 업체이고요. 그 뒤를 따라가는 게 이제 삼강 MNT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깊은 쪽 그러니까 일반 천연가스보다도 조금 더 셰일가스가 좀 깊은 쪽을 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후육관관 쪽에 대한 분명한 어떤 수요 요구는 있을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태광 같은 경우는 관이음새 제정업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피팅업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피팅업체 관련 쪽에서의 어떤 셰일가스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제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보냉제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체 상태의 가스를 갖다가 액체 상태로 만드는 쪽에서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보냉제인데 이 보냉제 업체는 결국 이제 운반과 관련된 부분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체 상태의 가스를 이제 끌어올려서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어떤 좀 싣고서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형태가 좀 될 거고요. 화인텍 역시도 이제 보냉제 업체입니다. 보냉제 업체가 역시 이제 그 액체 상태로서 그 보관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DK락이라는 업체 역시도 이제 그 개장용 피팅 업체입니다. 그리고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용접관 이음새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국내 사업에서 이제 배관과 관련된 분야에 직접 공급을 하고 있고요. 성진지오텍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 자회사이긴 한데 그 플랜트 쪽이나 이런 그 대규모 이제 그 장비 들어가는 쪽에서 굉장히 그 경쟁력이 좀 앞서 있는 쪽의 한 부분인데 성진지오텍은 플랜트 모듈, 담수화 발전, 원자력 등의 어떤 사업을 영위한 상태에서 포스코하고 지금 시너지를 내는 상태에서 셰일가스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한 축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고요. 영풀정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산업용 밸브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영풍정밀 업체도 산업용 밸브 쪽에서의 어떤 셰일가스의 영향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LNG 운반선 및 초대형 컨테이너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셰일가스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셰일가스만 운반하는 별도의 어떤 그 배가 좀 필요한데 이제 LNG 운반선 쪽에 이제 그 이런 쪽에 어떤 분명히 어떤 수혜가 좀 예상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관련 업체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셰일가스 관련한 가스 탐사전에 대한 어떤 지분 구조를 갖고 있는 쪽, 그리고 S에너지 역시도 그런 쪽에 개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BHI하고 S&T 같은 경우는 HRSG라는 걸 가지고서 현재 셰일가스에 지금 접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강 M&T하고 스틸플라워 같은 경우는 후육 관광업체, 그리고 한국카본하고 화인텍 같은 경우는 보냉제 업체, 그리고 나머지 피팅 업체들이 일부 수혜가 좀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은 그 배와 관련된 수혜들이 좀 예상되는 이런 전반적인 어떤 구조를 통해서 셰일가스가 본격적으로 올해 어떤 그 그림들이 나오게 된다면 관련 업체들에 대한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